반가워요. 나는 지금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금융공학과 구형근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금융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할 걸 할게요. 그래서 먼저 금융공학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융공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금융 재반 금융에서 일어난 문제. 금융이라고 하면 뭔지 알아요? What is finance? 금융, 경제하고 연관은 되지. 그렇지만 what is it exactly? 금융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finance. What does it mean? Do you know? 재정인데 그게 뭐지? 뭐를 다루는 것인가? 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There is something to do with money. But, 그러니까 꼭 money가 하나의 요소이지만은 결국은 money를 관련된 모든 계약,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금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계약.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계약은 돈과 관련된 계약을 여러분 아시죠? 뭘까요?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았나? 저축 있지. 첫 번째. 또 다른 거는? 저축에 약간 반대되는 거. 친구한테 너희 돈 빌려봤지, 그지?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계약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을 다루는 학문.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게 좀 나가면, 대출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은 국가에서 하거나 회사에서 하면 그것을, 채권이 되죠. 국가에서 발행한 걸 국채, 회사에서 발행한 걸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에는 채권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대출금은 무슨 위험이 있나? 대출금은 무슨 위험이, 대출을 해주면 무슨 위험이 있나요? 대출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못 받을 위험, 그런 이제 신용위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금융계약은 리스크를 수반한단 말이죠. 상당히 많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회사를 보면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발행합니다. 그게 뭐죠? 주식. 주식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이제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 금융공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금융공학이라는 것은 이 금융을 보면은 대출만 하더라도 미래에 뭔가 일어날 일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미래와 관련되니까 여기에는 미래의 일과, 미래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지. 그 불확실성을, 다루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확률론, 수학에서의 확률론, 통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다루는 그런 확률적 미적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적분학 배워봤나? 그런 확률적 미적분학 이런 이제 상당히 고급 수준의 수학을 사용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융복합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유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2009년 선정되어 가지고 작년까지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내 최초로 최첨단 트레이딩 룸을 개설해서 실제 금융 상황에서처럼 금융공학 이론을 실수 발전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여기 제고요.
세계 수준의 교수님들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비전 및 목표는 학문 윤리 및 수월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암기 학습이 아니라 개념의 이해를 목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방법론으로 적용하고, 그래서 실용적인 모델을 구축해서 실제 전략의 구현에 사용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상세하게 학과에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교육과정 이런 것들 그죠. 수학 한마디로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수학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경리학적인 지식, 재무적인 지식, 그리고 경리학적인 지식, 그리고 경제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융합하여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석사 연계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석사 연계과정은 5년 만에 석사까지 마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우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지도했던 학생 같으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과 같으면은 이제 이 학생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좋았던 게 뭔가 하면은 아주대학을 나오지 않고 경북대학교에서 회계학을 했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는데도 4년 만에 박사학위를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남학생인데 병역 특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사를 하시면은 군대를 그러니까 대체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학생들한테는 별로 크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4년 안에 박사를 할 수 있다. 학부를 졸업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Early Bird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월요일, 금요일 매일 오전 7시부터 하는데, 이제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거 무지하게 불평을 많이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다. 그런데 졸업을 시점에 들어간 학생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했다. 이게 뭐를 하는가 하면은 영자신문 혹은 경제신문들을 매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경제 분야 시사 및 경제 분야 지식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발표도 하고 그럼으로써 영어 실력도 늘리고 경제 지식도 늘고 이 시사 지식도 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면은 국내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기사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이 과정에서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금융공학 분야의 진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은행, 은행에는 금융공학 팀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팀, 선물 옵션 팀 이런 데 이제 가고, 헤지 펀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지만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금융공학 인력이 필요할 걸로 많이 생각합니다. 보험회사, 점점 이제 보험회사도 이 금융공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상품을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금융공학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에도 계량 분석에 능한 금융공학자가 금융 컨설턴트로 유리하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연기금 관리, 프로젝트 가치 평가, 금융감독 이런 데도 이제 우리 대학원 금융과학과 대학원 출신에는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그죠? 거기하고 금융감독원 이런 데 이제 진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저희 대학원 졸업자 한 명이 로스쿨로 다시 가서 이제 그러니까 로스쿨 같은 데서도 금융공학 한 사람을 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학계 이렇게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금융과학과 설명을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는가요? Do you guys have any questions? 박사학위는 오래 걸리면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리면은 10년도 걸리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거는 빨리 하면 4년.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뭔가 하면은,
결국 그 박사학위 코스웍은 3년이면 끝날 겁니다. 코스웍, 그러니까 수업 듣는 거. 빨리 하면 뭐 2년에도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고, 2년 내지 3년 걸리는데, 결국 이제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논문을 쓰는 것. 논문을 이제 열심히 하면은, 한 4년 안에, 그러니까 보통은 5년 정도면 다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직했다가 들어오고 이러면 10년 걸리는 거죠. 네,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없으면은, 그러면, 이걸, 예. 제가 한 게. 그럼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금융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금융 전공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 시점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레만 브라더스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되나? 2008년에 초등학생이었나, 지잖아. 지금, 레만 브라더스라는 걸 아는가? 모르나? 하여튼 2008년에 우리가, 레만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금융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그지? 그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났는데, 작년 노벨상을 받은 슐러 같은 사람은, 서프라임 솔루션이라는 책에서 금융위기의 근원은 비합리적인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은 자유낙하에서 이제 근본적인 현재까지의 경제학의 문제다. 그리고 거기에 구간한 경제정책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구 라잔이라는 사람, 라잔은 지금 현재, 원래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였고, 지금은 인도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Fault Lines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Fault Line. 거기에는 결국은 금융위기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명한 것은 미국이 1960년대에는 뭔가 국민 소득을 많이 어느 정도 줘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겠는데 80년대 이후에는 국민 소득 증가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 소득을 주는 대신에 뭐를 줬느냐? 정치가들이 빚을 줬다는 겁니다. 빚을 줘서 소비를 하겠다. 그것이 근원적으로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거프하고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은 This time is different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융위기가 현재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지난 한 200년을 보면 수십 번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한 것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This time is not different. 그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까지 금융위기에 대해서 계량적 분석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튼하고 매트릭은 약간은 이제 이 전문적인, 논문인데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시장에서의 그 전통적인 뱅크런과 같다. 이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단순히 앞으로 한 20년,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살펴보는 것보다, 보다 깊은 역사적 시각을 갖는 걸 목표로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100년 전의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그래서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이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게 있는데, 마이클 젠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젠슨이라는 사람은,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1993년 미국 재무학회 회장이 됐었습니다. 그때 미국 재무학회 회장이 되면, 미국 금융학회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American Financial Association. 거기에서 회장이 되면 이제 회장되는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 취임 연설에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취임 연설이 이제 이 제목입니다. The Modern Industrial Revolution, Action and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인데, 이 논문에서 처음에 서두가 주장하는 바는 근현대사는 100년의 주기를 보인다. 거의 1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은 200년 전은 1770년부터 1815년까지 이때를 보면은 산업혁명이 초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런 고등학교 때 배웠지. 산업혁명.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것은 나폴레옹의 전쟁. 나폴레옹이 유럽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 그래서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패전을 하죠. 그러면 100년 전에 어땠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서 1850년부터 시작해서 1차 대전까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914년 이때까지 보고, 이때 보면은 우리가 제2 산업혁명이라고 이것은 이제 마이클 젠슨이 붙였는데, 사실은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1770년대에는 상당히 국소적으로 일어났고, 본격적인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가장 빨랐던 시기, 우리 인류 역사상 발전이 가장 빨랐던 시기가 이때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1970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젠슨은 이것을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제3의 물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뭔가 산업이 발전하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이 시기의 뭔가 결말을 예고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 올해는 언제냐? 2014년이죠. 100년을 딱 돌아가 보면은 1914년입니다. 1914년이 언제일까요? 1차 대전이 일어난 때입니다. 1914년, 사람에 따라서 1차 대전 정확한 발발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은 7월 31일 혹은 8월 1일 혹은 8월 4일.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년 전의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정보혁명, 여러분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좀, 나도 휴대폰 하나 가지고 있다고. I have one. 그지? 이게 보면은 우리 인터넷 다 되고, 전 세계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보혁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보혁명은 1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건 뭔가 전신입니다. 전신이 1840년대 실용화되어가지고, 사실 빛의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 184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851년 로이트라는 사람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 해협에 해저 케이블이 깔리고, 그걸 이용해서 런던과 파리의 주식시장 정보를 각지에 송신한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작들이었다. 그리고 시멘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가서 시멘스를 방문했죠. 시멘스에서 가서 뭐를 받았는가 하면은 최초의 전신기입니다. 당시 시멘스가 만들었던. 근데 시멘스는 1867년 캘커타와 런던 사이에 전신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캘커타와 런던이 어디가? 캘커타는 인도에 있고 런던은 영국입니다. 그 사이에 전신을 설치했단 말이죠. 그리고 1868년에는 대서양을 밑에다가 전기줄을 깝니다. 사이러스 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까는데, 그리고 전화, 여러분들 이걸 알 겁니다. 그죠? 안토니오 무치, 알렉산더 그라햄 벨, 무선 전신은 테슬라, 마르코니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1920년대 대영 제국이 깔아놓은 세계 전신망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런던에서 여기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에서 시드니, 그지? 그러니까 1920년대 이미 세계의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는 깔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기술 같으면은 데서머 공법, 시멘스 팽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철강 생산비가 이때 90%가 절감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1달러를 전액 비용이 들던 게 10센트, 10센트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석유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중에 보면 철광왕, 카네기, 석유왕, 로커펠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기차가 등장하는데, 기차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20세기의 경제학자가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차의 19세기의 기차를 이렇게 철로를 깐 것은 4,000년 전에 피라미드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두 번째로 큰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산업이 이때 일어났죠. 에디슨은 여러분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전구를 개발한 것. 그리고 에디슨이 그러니까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전구를 가지고 뉴욕에 최초로 뉴욕의 밤을 밝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에디슨은 이제 직류를 개발했고 테슬라라는 사람은 교류를 개발했어요. 이 이제 테슬라가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에디슨 회사하고 경쟁을 하죠. 그리고 라디오는 RCA 이 회사는 세계 최초의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우리가 다 알지. 포드, GM, 이탈리아는 페라리, 그렇지? 알고 있죠? 항공산업.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16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게 19세기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제가 전부 19세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최초 비행에 성공한 다음에 이걸 최초로 상업화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잉이 1916년, 빌 보잉이, 로키드 마틴도 1912년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생겨나죠. 이때 아마 보잉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나 처음 시작할 때 항공기 회사 직원이 14명인가 그랬을 겁니다. 14명에서 16명으로 시작한 회사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영화, 우리가 보는 영화는 에디슨이 영화 제작 방법에 대해 특허를 얻은 게 1888년인데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가 1895년에 최초의 상업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은 이제 19세기뿐만 아니라 유럽의 발전 전체를 본다면은 이 군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군대 혹은 이 군수 이것을 그러니까 전쟁과 떨어져서 우리는 유럽의 역사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우리는 이제 배울 때 전기기관 누구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발해서 발전했다. 그렇게 배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든 처음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60년 전에 전기기관이 이미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임스 와트가 만든 것은 실용적인 전기기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디서 나왔느냐? 기본적인 원리는 다 만들어졌는데 결국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피스톤이, 전기기관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관이 이 균질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한 것은 프랑스의 군대입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8세기에 조그만 나라 프로이센한테 몇 번 졌단 말이죠. 그래서 절체부상하면서 프랑스 포병이 개발한 게 뭐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까지는 대포를 전부 다 이렇게 쇠를 녹여서 여기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주물러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포 안이 이렇게 겨루지 못합니다. 투들투들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포 안이 그러니까 탄환이 제대로 날아가겠어요. 제대로 정확도가 훨씬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이 포병이 개발한 거는 강철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강철에 선반을 가서 안을 깎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현대식 대포라고 볼 수 있죠. 이 대포 기술을
영국이 수입해가지고 그때 제임스 와트가 그것에다가 피스톤을 넣으니까 굉장히 잘 움직이는 전기관이 됐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군수 산업과 그 유럽은 떼어놓을 수 없는데 19세기 말이면은 특히 군수 산업이 일어납니다. 특히 1880년 이후 영국에는 암스트롱 비컬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독일은 크루프, 프랑스는 슈네데르 크레조. 지금 보면은 크루프, 슈네데르 크레조는 슈네데르 일렉트릭 해가지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게 회사들이 있습니다. 유럽이 그 다음에 얼마나 철도가 많이 깔렸나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까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계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기가 세계화가 되는 시기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된 때는 19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은 어떠느냐. 1880년 이후 약 3천만에서 4천만 정도의 사람이 유럽인이 어디로 가느냐. 미주 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이 대규모로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로 이주한 케이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부강한 것도 될 겁니다. 인구가 그만큼 이 인구의 상당히 대부분이 미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인구 강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때 이 서유럽 사람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이 미국 혹은 남미 쪽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데로 갔는데 그게만 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도 갔느냐? 동구권으로도 갔습니다. 동유럽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은 무슨 문제를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가 전부 다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사회 동포주의가 퍼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서유럽에 살던 사람이 유태인이 폴란드로 이주해 가서는 거기 폴란드에 살던 원래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간에 이 사돈도 되고 그러니까 아들, 딸들 결혼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차 대전 직후가 되면 이 사람들이 서로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가 남긴 하나의 잔해는 뭔가 하면 나중에는 인종차별과 인종학살이 하나의 잔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계사는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한 번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만 한 번은 또 역방향으로 간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인 니얼 퍼거슨이 그 사람이 쓴 책이 The War of the Worlds, 세계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오의 세기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틀러가 시작한 그 유태인 박해, 그 이면에는 1880년대에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회 동포주의가 퍼졌다는 거죠. 세계는 전부 다 형제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리고 자유무역. 자유무역은 이제 영국에서 싹트기 시작했었는데, 이것이 영국에서는 1846년 콥든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여서 영국에 있었던 콘로우라는, 그러니까 곡물을 수입하는 데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자유무역의 출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콥든하고 프랑스의 슈발리에 두 사람이 이제 선도가 돼서 영국과 프랑스가 조약을 맺어서 영국은 대부분의 프랑스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프랑스는 지금까지 있던 관세를 대규모로 낮추는 것 때문에 자유무역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기조를 가다가 1873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닥칩니다. 비엔나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유무역의 기조가 멈칫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많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금융위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친단 말이죠. 그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라도 받아가지고 세금을 보충하자 하는 데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를 하지만은 전체적인 자유무역 기조는 1914년까지 유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상업적으로 통합이 됐던 거죠.
금융은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 이 금융의 통합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라구 라잔하고 생각, 라잔은 아까 말씀드렸던 폴트와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지금 인도 중앙은행 총재죠. 이 사람, 두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차 대전 직전에 세계의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는 1차 대전으로 파괴된 다음에 그것이 회복하는데 한 70년 걸렸다. 그러니까 1980년대 되어서야 그 정도를 다시 통합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금융시장이 통합이 됐느냐. 그래서 사실은 1905년 이 무렵에 대규모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가 이만큼 서로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독일 채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독일 사람이 영국 채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겠느냐. 물론 두 나라가 군비 경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지전은 가능하더라도 혹은 바깥에서 식민지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도 이 열강들 사이에 본격적인 세계대전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은, 1815년을 보면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인 체제라는 게 성립합니다. 위인에서 이 열강들이, 그 당시 열강들이 이제, 이 협상을 한 그 결과죠.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당시 5대 강대국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5대 강국들의 세력 균형이죠.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 그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위협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민족주의 등장입니다. 이탈리아가 1860년 통쟁이니까 5대 강국의 바깥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나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입니다. 독일의 통일. 프로이센은 5대 강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 5대 강국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독일의 여러 영방국가들이 통합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세력 균형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도한 것. 이거는 뭔가 5대 강국의 바깥에 있었던 나라가 다시 5대 강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도 비인체제 외부의 열강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제국주의는 1880년부터 1919년까지 제국주의가 왜 했느냐, 아무도 정확한 답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설명은 실업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직장을 못 주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제국주의는 결국 뭔가 하면은 5대 강국의 갈등을 더 부추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5대 강국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식민지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팽창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발칸반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발칸반도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기에는 또 어디가 진출하느냐? 러시아가 진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동방 문제라고 한다면 그 당시 오스만 터키가 한동안 유럽을 석권하던 강대국이었는데 결국은 이 열강과의 경쟁에서 오스만 터키는 경쟁에 뒤지고 맙니다. 18세기부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군비 경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만 하더라도 오스만 투르크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 경쟁은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군사 강국이 되는데 오스만 투르크는 18세기에 군비 현대화, 유럽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바람에 약소국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방 문제라고 그때 이스턴 프로블럼 하면 뭔가 하면은 약체화된 오스만 터키 제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결국 오스만 터키 제국은 5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오스만 터키를 독식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하나의 문제였죠. 그래 보시면은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쪽을 병합했고, 그리고 러시아 지금 세바스토폴 이번에 합병했죠, 그죠? 러시아는 여기를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여기가 유일하게 러시아의 부동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여기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형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소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 zaksen-coburg 고타 왕조인데 18세기 아마 여러분들 18세기까지 유럽을 이렇게 석권했던 하나의 왕가를 아시죠? 누구 아나요? 17, 18세기 중세부터 하나의 왕가가 거의 상당히 많은 때를 석권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 이런 데를 빼고는 이 합스부르크 왕가죠. 근데 19세기에 합스부르크 왕가와 같은 왕가가 하나 새로 탄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zaksen-coburg 고타 왕조인데, 이것은 영국, 벨기에, 독일, 러시아, 그리스 등을 포괄하는 범유럽적 왕조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상당히 많이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 여러 국가가 이런 금융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zaksen-coburg 고타 왕조를 보면은 zaksen-coburg 고타는 어떤 건가 하면 독일에 있는 zaksen 공국, 그 다음 지금 zaksen주의 독일의 남부에 있는데 베를린 남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그만 반개 공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 아니고 조그만 공작이 다스린 나라. 근데 그 공작, 어떤 공작의 19세기 초에 죽은 공작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보면 어떠냐. 막내 아들이 레오폴드 1세가 벨기에 국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딸이 빅토리아라는 딸에서 누가 나느냐. 이 사람이 영국의 왕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빅토리아의 여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첫째 아들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엘버트 영국 여왕의 남편입니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사촌이 결혼한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에서 이래 쭉 가면 누가 되느냐. 페르디난드라고 포르투갈 국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둘째 아들의 아들의 손자가 누가 되느냐. 불가리아 국왕입니다. 이 불가리아 국왕은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불가리아가 공산화되면서 쫓겨났다가 불가리아가 다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가 됐냐, 수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물론 이제 여기에 직계로는 에드워드 7세 영국 왕입니다. 이게 그 조지 5세 이게 이제 1차 대전 당시인데,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딸의 아들이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딸의 사위, 그러니까 손자 사위가 누구냐 하면은 니콜라이 2세입니다. 러시아 황제. 그래서 사실 1차 대전 전까지 독일 황제하고 러시아 황제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지금 사촌 매부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1880년대부터 엄청나게 보완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독일 황제는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를 니키라 불렀고, 러시아 황제는 독일 황제 빌리라 불렀습니다. 빌리가 니키가 빌리에게 서신 광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빌리 니키는 에드워드 7세를 앙클 버티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모이면은 처음에는 이제 전부 부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이제 의례를 갖추고 같은 왕으로서 동격으로 됐지만은 이제 공식적인 내전이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삼촌, 고모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왕가가 하나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데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바로 직전에 러시아에서 군대 총동원령이 선포되려고 하는 찰나에서도 그 당시 언론들은 러시아 황제하고, 그러니까 니키, 그 다음에
독일 황제 빌리, 그 다음에 영국 왕 조지가 만나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안 나도록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이 낙관적인 것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전쟁은 났죠, 그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금융 가문들이 이제 또, 예를 들어 보면 이거는 이게 로트쉴드, 로스차일드, 이게 전부 다 한 가문입니다. 각 나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스티글리츠는, 이 로트쉴드, 블란스의 로스차일드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부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벨몬트는 로스차일드의 미국 에이전트. 그리고 여기 보면 슈레드 같으면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습니다. 이런 가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로 묶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19세기를 마무리하고 간다면은 뭔가 하면은 경제와 금융의 통합이 정치와 군사의 알력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19세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금융 경제의 통합,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생각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알력, 군사적인 알력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1차 대전. 근데 1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한 배틀필드에서, 한 전쟁, 한 전투 장소에서 100만 명이 전사한 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토탈 워, 그 전까지 전쟁은 대부분 다 장사는 장사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하고 전쟁하는 사람은 전쟁을 하는 직업적인 군대만 전투를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1차 대전은 토탈 워랍니다. 토탈 워는 모든 국가가 모든 국민이 전쟁에다가 힘을 쏟는 것. 그러면서 소모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소모품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옛날 보면 100만 대군이 동원됐다 이런 건 들었죠. 그렇지만 한 전투에서 100만 명이 사망한 것은 이게 처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1차 대전에 결국은 결과로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공황, 그 다음에 2차 대전까지 나왔다. 하나의. 그렇게 본다면 엄청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기가 가장 발전이 빨랐던 시기 바로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 경종을 불러일으키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과학을 말하는지 과학도 19세기에 가장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만류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전자기학인데 전자기 맥스웰이 미국 독립전쟁,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난 시기에 영국의 맥스웰이 발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스, 그 다음에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과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 경제의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빨랐던 시기가 19세기인데 그런데 19세기의 종말은 가장 비극적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 정보혁명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제가 이게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력, 풍력, 조력, 세일가스 이런 것들. 새로운 산업, 이제 우주, 바이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세계화는 19세기의 세계화하고 20세기의 세계화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19세기 세계화는 이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인구의 이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20세기 세계화는 이제까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클 젠슨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 이전에 세계 경제의 담당 인구는 얼마였느냐? 세계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gross world product 그걸 계산한다면 90% 이상을 생산한 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 1억 1,700만 명, 유럽에 1억 3천만, 아시아 9천만. 토탈 합쳐서 3억 조금 넘는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전체 부가가치의 90% 이상 생산했다. 화폐 가치로 따질지.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마오쩌둥의 초청으로, 그죠? 탁구를 좀 치고, 이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 그때 벌어진 사실은 12억의 인구가 본격적인 세계 경제 생산 체계에 참여했다. 중국, 대표적인 게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다른 뭐 브라질 이런 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모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엄청난 충격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기에 기인한 바도 있습니다. 금융의 세계화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배우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말씀드리면 규제가 없는 시장이 규제가 있는 시장보다 더 크게 팽창했다. 유로 통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유로 달러인데 미국 바깥에서 달러가 통용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바깥에서 달러가 통용되는 달러가 거래되는 것이 미국 내부에서보다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미 1980년대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의 상황 보시면은 19세기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19세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후를 보면은 19세기에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5대 강국의 균형 체제였는데 2차 대전 후에는 미소 양국 체제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91년에 소련의 붕괴로 미소 양국 체제가 붕괴하고 유럽이 통합한 건 어떻게 보면은 19세기에는 독일이 통일한 것하고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이 통합한 것. 그리고 중국이 강대국을 부상하는 것은 19세기에 미국이 강대국을 부상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열강이 아니었던 국가가 열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종교, 민족주의, 테러리즘 이런 것들은 19세기 말의 민족주의 대두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결국은 19세기 말에 어떻게 보면은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르비아 민족주의가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은 사실은 19세기에서 이 5대 강국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군사 강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군대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러시아가 보여준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조금 넘어가고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특기할 만한 건 뭐냐 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과로서 가장 이제 남을 결과는 뭐냐 한다면 이게 이제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금융사 전문 교수,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금융사 전문 교수 스파포드라는 분을 이제 한번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바로는 이번에 금융위기의 가장 큰 여파는 금융 규제가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증가해가지고 결국은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다.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지금은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합니다. 스위스 은행 산업이 거의 스위스에 있던 많은 저축이 싱가포르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포드 교수가 하는데 금융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하면은 금융 중심은 미국이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1위 국가로 부상을 했지만은 금융 거래를 하는 센터는 런던이 계속 유지했다. 그러니까 파운드와 위기가 잠깐을 제외하고는 런던이 한 번도 뉴욕에게 금융거래, 국제금융거래의 센터의 역할을 물려준 적이 없다는 주장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트랜잭션 볼륨을 보면 국제금융거래는 런던이 많았다는 겁니다. 항상.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미국 국가 내에서의 거래였고, 그러니까 다 여러 나라, 다른 나라들끼리 거래는 런던에서 거의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체적인 트레이딩 볼륨도 20세기 말이 되면 런던이 더 커집니다. 금융거래가. 근데 이제 이 스파포드 교수님은
런던에서 금융 중심이 이동해 갈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 궁극적으로는 그분은 샹하이로 갈 거다. 그러니까 샹하이는 전통적으로 전 세계의 금융 중심, 그러니까 생산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금융 중심이 되려면은 일단 배후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샹하이가 가장 입지 조건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강남 지방은 지난 2000년 동안 과거 150년을 빼놓고는, 지난 한 1000년 동안 가장 세계에서 생산량이 많았던 곳입니다. 중국의 강남 지역, 양자강 이남. 거기에 이제 센터가 샹하이니까. 그래서 19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샹하이 뱅크, HSBC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자본으로 건설돼 가지고 샹하이에서 건설돼서 영국은행이 된 거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샹하이가 엄청나게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샹하이는 뉴욕하고 비슷하게 뉴욕은 대서양이 중심이던 시기에 바다와 하운이 만나는 곳입니다. 뉴욕에 들어가면은 허드슨강을 올라가서 저쪽에 호수를 거쳐서 내륙지방까지 간단 말이죠. 내륙지방에 있는 밀이 뉴욕으로 가서 런던으로 수출될 수 있고 그와 유사하게 양쯔강과 태평양에 만나는 곳이 샹하이입니다. 이런 모든 지리적 조건은 샹하이가 제일 좋은데 이제 다른 조건이 뭐냐? 금융센터가 되려면 light regulation은 약해야 되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약 조건 없이. 그런데 뉴욕이 그게 잘 못 되는 이유는 스파포드 교수님에 의하면은 뉴욕에는 이슬람가가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금융거래를 할 문화적인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런던에는 이슬람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거기서 살 수 있으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레귤레이션이 약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strong enforcement. 레귤레이션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는 처벌이 벌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세계의 금융 중심이 된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말하자면 light regulation, strong enforcement를 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생각할 땐 중간 단계로 싱가포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금융 중심은 아마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갔다가 샹하이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세계 질서가 사실은 상당히 개편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러시아가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러시아는 우리가 봤듯이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러시아를 유럽 국가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푸틴이 뭐라 하면 유럽 국가가 아닌 유라시아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거를 이제 이병환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칼럼을 쓴 것을 한번 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러시아는 원래 어디였느냐? 러시아는 몽고의 킵차크 항국에서 독립한 모스크바 공국 그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근본은 어디인가? 몽고입니다. 러시아의 국가체제, 경제체제는 몽고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모스크바 공국이 독립해가지고 특히 피오트르 대제 때 유럽화를 하면서 수도를 페테르스부르크로 옮겨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을 하고 그 유럽 귀족들이 전부 다 불을 하면서 불란서를 하면서 유럽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아시아 국가화를 생각한다면 다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뿌리인 몽고를 다시 찾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몽고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계 질서를 볼 때 러시아는 몽고의 후예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도와 동남아시아 이렇게 있는 시대는 어디입니까? 세계의 중심이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아까 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려시대와 비슷하다. 새로운 고려시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 몽골, 아시아에 있는 철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라시아입니다. 그죠?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샹하이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
경제적인 중심이 된다. 근데 역사에서 보면 경제 중심이 반드시 정치 중심은 아닙니다. 지금도 뉴욕이 정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치 중심은 어디로 될 건가? 베이징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부상한다. 그렇게 하지만 샹하이가 경제적으로 부상한다 해서 베이징이 반드시 정치 중심이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두가 다가 베이징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죠? 미국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정치 중심은 경제 중심에서 약 2시간 정도 거리, 비행기로. 그러면 캔디데이트가 뭐냐? 세 가지가 베이징, 서울, 도쿄. 21세기의 정치적 중심이 서울이 되지 않으라는 보장은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중심이,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다. 이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과거, 현재를 이야기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본다면은, 저는 생각할 때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를 하면서 해외 석학 교수들을 모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벤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경력 중에 하나가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ES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사와 그러니까 유사한 겁니다. 나사는 다 알지.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현재는 나사보다 더 큰 조직입니다. ESA의 이사회 회장을 5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주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주를 하다가 금융공학 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로켓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죠?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우주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하니까 딱 답이 뭐였느냐 하면 에너지라고 하셨어요. 뭐 다른 답은 없었고. 왜 에너지냐? 석유가 지금 이제 석유하고 가스 이런 걸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0년이다. 앞으로.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소스로서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수소인데, 수소를 사용하면은 1000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부터 지구가 얼마 남았느냐? 지구가 앞으로 10억 년은 더 남았다는 겁니다.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지금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태양이 어느 정도 팽창해가지고 화성까지 품어버리면 지구는 못 살죠, 그죠? 근데 그 이전까지 10억 년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억 년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냐? 태양밖에 없는 거죠. 태양 에너지인데, 태양 에너지는 지상에서는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100%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주라는 겁니다. 우주는 어디냐? 성층구 뭐 이런 데지, 그지? 거기에,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은 앞으로 22세기에는 지구를 스페이스 샤틀이 덮을 거다. 그 스페이스 샤틀에 뭐가 있느냐? 전부 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발전소에, 그리고 그 발전소와 지구 사이에 이 전기줄을 가지고 전기를 공급할 거다. 아니면 레이저로 쏴서 거기서 전기를 발전한 다음에 레이저로 쏴서 송신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술은 다 있는데 경제성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지구까지 돌아오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인 에너지는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기 체계에 있어서 이 레이저가 평화적으로 전기를 송수하는 것이 될 수 있지, 뭐가 더 될 수 있습니까? 레이저 간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대포, 그지? 근데 실제로 최근에 독일의 라인 메탈사가 레이저 간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기로 쓰이지 않느냐, 제가 배준상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젠틀맨스 어그리먼트 때문에 우주에다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상한 나라가 그걸 시작하면은 이런 레이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